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7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이 되는데요. 자, 월요일도 어김없이 이분과 함께합니다. 오마이뉴스의 박정호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NS 한 뉴스 시작하죠. 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가 다음 달 5일 사실상 비공개로 국정원 기관보고를 받기로 했는데요. 지난 26일 국정원 기관보고 비공개를 주장하며 특위 회의에 무단불참해 회의를 파행으로 몰고 갔던 새누리당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진 겁니다. 예. 트위터에서는 이 소식을 접한 트위터 이용자들의 분노의 트윗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 한 트위터 이용자는 국민에게 국정원의 폐악을 알리는 것이 국정조사의 가장 큰 목적인데 비공개로 하다니요. 그런 국정조사를 비굴하게 타협하며 왜 합니까? 국정조사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실을 파헤쳤다가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적했고요. 예. 다른 이용자는 지금 하고 있는 게 국정조사 맞습니까? 경찰도 국정원도 아무도 제대로 답변도 안 하고 새누리당은 변호나 하고 있고 이거 국정조사 아니에요 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특히 새누리당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온 민주당을 향한 비판이 많았는데요. 한 트위터 이용자는 새누리당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하니까 민주당이 진선미 의원과 김현 의원을 내던져줬다. 이번에 또 새누리당이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했더니 민주당이 국정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공개로 합의해줬다. 다음엔 그냥 항복해라 라고 비꼬았고요. 네. 또한 국민들은 국정원 국정조사를 보며 새누리당과 국정원, 경찰청의 거대한 커넥션과 은폐 공작에 한 번 놀라고 민주당의 무능함에 두 번 놀라고 있다라는 트윗과 새누리당은 국정원 국정조사만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며 파행을 했었다. 파행이 있고 나니 국민들은 더 많이 촛불을 들었고 다음 주면 10만이 모일 만큼 국민들의 분노는 점점 타올랐는데 어이없게 김 빠진 풍선처럼 비공개로 합의를 해줬다. 무엇을 얻어낸단 말인가 라는 트윗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뭐 이런 심정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이 문제는 잠시 후 탈탈 인터뷰에서 이 국정조사 특위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과 인터뷰가 예정이 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좀 꼬치꼬치 따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7일 유엔군 참전 정정 60주년 기념식에서 휴전선 비무장지대에 세계평화공원을 조성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는데요. 네. 이 소식을 접한 많은 트위터 이용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평화지대 공동으로 구상이 NLL 포기라면 박 대통령의 평화공원은 휴전선 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의 이중잣대를 꼬집은 건데요. 네. 한 유명 트위터 이용자는 박근혜의 DMZ 세계평화공원 발상, 개성공단도 못하면서 꿈은 크십니다. 공동어로구역의 NLL 포기라면 DMZ 평화공원은 휴전선 포기겠죠. 휴전선은 피와 죽음으로써 지킨 곳 아닌가. 지뢰 철거에 북의 남침로를 열어주겠다? 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다른 이용자는 새누리당 서상기 정문원 의원 등이 박근혜 대통령이 휴전선 포기한 발언이라고 기자회견 할까? 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또한 북군사력 철수시키고 세운 개성공단도 폐쇄시켜놓고 DMZ 평화공원? 의지랑은 전혀 없는 인기관리 그만하시죠. 라는 일침과 네. 이렇게 된 이상 박근혜가 김정일 만나고 무슨 내용의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 밝혀야 한다. 휴전선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지라는 트윗도 보였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트위터 이용자는 DMZ 평화공원 다음 정권 때는 박근혜 휴전선 포기 발언 때문에 또 난리 나겠네라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네, 이게 지금 NLL 논란이 종식이 되지 않은 네, 그 그렇습니다. 결과일 수도 있겠죠. 좀 상황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재벌과 모피아의 함정에서 탈출하라. 종횡무진 한국경제. 재벌 개혁에 앞장서온 김상조 교수. 그가 한국경제에 던지는 8가지 질문. 우리가 몰랐던 한국경제의 진실을 파헤칩니다. 더 이상 경제 권력자들의 눈속임에 속지 마세요. 종횡무진 한국경제. 오마이뉴스가 만드는 책 오마이북. 이 국정원 기관보고 문제로 공전됐던 국정조사 특위가 정상화됩니다. 어제 양당 간사가 비공개 회동을 갖고 몇 가지 합의를 도출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의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정청래 의원을 전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성래입니다. 네. 지금 합의 내용을 보면은 5일에 국정원 기관 보고를 하고 7일, 네. 8일 양일간 청문회하고 12일에 이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다 이런 일정을 도출을 했는데요. 네네. 일단 궁금한 게 네. 그럼 이번 주 한 주는 뭐 하는 겁니까? 특위는? 저희는 현장 방문 한 이틀 갖자 했는데 네. 뭐 본인들은 못 하겠다고 그래서 네. 저희만 그냥 단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뭐 하는 겁니까? 일주일 동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권성동 의원 그 새누리당 간사죠. 이 권성동 의원이 이야기한 거 보니까 다른 의원들은 쉬는데 우리 특위위원들만 일하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는 너무 덥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언론 보도를 보니까 휴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은 그럴 모양인가 봅니다. 네. 아니 국정조사 특위 열어놓고 휴가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뭐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어쨌든 뭐 본인들이 그렇게 이번 주는 못 하겠다고 하니 예. 좀 우리라도 하겠다 이런 예.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5일에 국정원 기관 보고가 있는데 네네. 애당초 이게 좀 파행을 겪었던 게 공개, 비공개 이게 좀 여야 입장이 달랐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절충안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남재준 국정원장의 인사말, 그다음에 간부 소개, 여야 의원 2명 등 이 그 기조 발언 여기까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로 한다. 사실상 비공개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그렇긴 한데요. 예. 저도 뭐 이 합의를 했지만 네. 저부터도 이게 만족스럽지 않죠. 네. 그리고 당연히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불만족스러운 건 이해를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예를 들면 햄릿이 그런 말 했잖아요. To be or not to be, that is question 이렇게 얘기했지만 네. 실제로 이 문제가 to go와 to stop, 예. that is question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국조특위가 계속 가느냐 마느냐 네. 네. 이런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이 국조특위를 깨는 게 제일 좋은 일 아니겠어요? 네. 근데 우리로서는 어떻게든지 이 국조특위를 재가동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네. 실제로 우리 민주당이 양보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예. 그래요. 아니면 못 하겠다고 하는데 네. 뭐 그 앞에서는 뭐 항우 장사도 대견할 도리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여야 입장이 뒤바뀐 것 같습니다. 근데 본인들도 이거 처음에 합의를 할 때 뭐 네.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네. 어떻게든 시간 끌고 뭐 찌각찌각 하다가 뭐 안 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하루하루 어렵게 가지만 네. 뭐 법무부나 경찰청 기관 보고에서 나타났듯이 국민들이 이 부분을 자세한 내용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네. 그것을 하나하나 국민들께 알리는 과정이 그래도 국조특위를 합의했던 것에 대한 도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게 26일에 지금 국정원 기관 보고 그 공개 비공개 여부 때문에 이제 그 파행을 겪지 않았습니까? 네네. 근데 이 시점으로 돌아가면 공개로 한다, 비공개로 한다, 여야가 합의가 이루어졌던 게 아니었었죠 당시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바로 이 공개 비공개 때문에 하다가 네. 이제 단독으로 진행이 됐는데 야당 단독으로 이걸 가지고 신기남 특위위원장의 유감 표명을 여야 간사가 합의를 했어요. 왜 이게 근데 위원장의 책임만입니까? 국정원의 책임은 아닙니까? 그건 이런 겁니다. 네. 특위를 운영하는 것은 이제 특위위원장이잖아요. 네. 어쨌든 새누리당이 이제 안 들어와서 우리 민주당만 했는데 네. 그거는 새누리당에게도 왜 안 들어왔느냐 하는 이런 약간 질색성 이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특위위원장은 회의를 정상적으로 원만하게 운영해야 되는데 그런 네. 입장에서 예. 들어오지 않은 거에 대한 좀 유감 표명 이런 부분도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특위를 잘 운영하자 이런 예. 차원이고 사과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합의된 내용에 기초해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네. 지금 청문회가 7일, 8일 이틀 동안만 열리게 되어 있는데 네네. 애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증인 숫자가 117명입니다. 네네. 어차피 근데 물론 이게 117명이 모두 관철될 거라고는 기대를 안 했겠지만 네네. 그런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한 두세 명 부르고 나머지는 전부 다 치워버리는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네. 청문회 이틀 동안 어떻게 이걸 다 소화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것은 증인 후보자를 이제 올려놨던 것이고요. 네. 이제 조율해 나가는 과정인데 네.
저희는 나흘을 요구를 했어요. 예. 근데 새누리당은 하루만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런 가운데에서 이틀로 합의 조정한 거죠. 네. 그런데 그러면 자 이틀 동안에 물리적으로 네네. 증인을 불러서 청문할 수 있는 사람 숫자가 몇 명 정도로 될 수 있겠어요? 그건 뭐 아직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럼 뭐 이제 좀 있으면 발표할 예정입니다.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원세훈 전 원장 한 명만 불러다 놓고 해도 이틀도 사실 모자란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예. 그나저나 지금 증인 채택은 어떻게 합의 단계에 도달을 한 겁니까? 한 8분 능선은 넘었다고 보면 되는데요. 예. 이게 이제 퍼즐 맞추듯이 네. 예를 들어서 다 해놓고 한 명 때문에 또 이게 난항을 겪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 실제로 협상을 해보면 하나하나가 참 만만치 않은 높은 산들입니다. 그래요. 지금 보도가 좀 엇갈리는데 원세훈 전 원장 그다음에 김영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합의를 했다는 보도도 있고 아직 합의가 안 됐다는 보도도 있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그건 이런 거죠. 우리 당에서 요구한 증인, 네. 이제 경찰에 관련된 건데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도 요구한 증인이 이제 겹치는 게 18명이에요. 중복되는 게 그러니까 예. 뭐 사실상 합의 단계로 봐야 되는 거죠. 그게? 18명이고 예. 원세훈 김영판은 그 여야 원내대표 국조특위 합의 문서에 이름까지 적혀 있는 사람이니 이거를 새누리당이 반대한다는 것은 도대체 말이 안 된다. 네.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국조특위를 정말 할 의미가 없거든요. 예. 만약에 원세훈 김영판을 받지 않는다면 저는 국조특위 이건 의미가 없다. 저는 깨도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새누리당에서 받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뭐 제 생각인데 네. 아직까지 확답은 안 했어요. 새누리당에서 예.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는 예.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언론들에서는 당연한 걸로 이제 기사를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식 합의까지는 아직 도달을 안 한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지금 원세훈 전 원장은 지금 구속 수감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네네. 근데 이제 그 과거 청문회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증인으로 채택이 된 사람인데도 출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 이 구속 수감된 사람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구속 수감뿐만 아니라 예.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이기도 한데요. 네. 재판 중인 사람은 재판 중에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을 자기 방어권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회에 네. 출석하지 않아도 예. 그럼 이제 국회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검찰에서는 이제 무혐의 처분을 한다는 거죠. 예. 지금 불출석에 대해서. 예. 그것이 이제 대법원 판례가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뭐 구속, 뭐 불구속 이런 의미가 아니라 네.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 증언대로 불러내려면 네. 실제로 법의 강제 수단은 없다고 그래요, 현재.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 그것은 국민 여론이 네. 그 증언대에 세우는 것이지 법적인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동행명령장 발부할 수 있겠죠. 네. 근데 그것도 거부해버리면 실제로 법에서 제재할 수단은 없다는 것이 지금의 현재 상황입니다. 제가 그 구속 수감된 원세훈 전 원장만 콕 찍어서 여쭤본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채택된 증인이 뭐 이런저런 사유로 그 불출석하는 경우는 그 허다하게 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네네. 구속 수감된 사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법무부에 요청을 하고 그래서 구속된 사람이니까 데려와라. 네. 그러니까 제가 법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구속 수감된 사람이라 하더라도 나는 나가기 싫어요. 저는 지금 재판받고 있기 때문에 자기 방어해야 돼서 못 나갑니다 하면 법무부나 검찰로서도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면. 뭐 그렇게 저는 들었는데요. 네. 그 박지원 그 대표 얘기는 네. 본인도 한번 구속 수감 때 네. 증언 때 온 적이 있대요. 예. 그래서 구속이 됐기 때문에 못 온다 이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청문회장 앞에까지 수갑 차고 왔다가 들어올 때는 사복 갈아입고 네. 수갑 풀고 이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구속됐기 때문에 뭐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근데 지금 이 재판에 회부돼 있는 사람들이니까 재판을 이유로 증인 출석 거부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예. 또 한 가지는 예. 이제 이런 게 또 있답니다.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은 예. 업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면 처벌을 받게 돼 있대요. 예. 그래서 전현직 국정원 직원이 출석할 수는 있으나 증언할 때는 현직 국정원장의 허락이 있어야 된답니다. 예. 네, 그래서 이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남재준 원장이 뭐 면책해 줄 테니 증언을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실제로 그것도 법적인 강제성은 없는 이런 상황, 답답한 상황입니다. 국회에 출석해서 증언하는 것도 누설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그렇답니다. 그러면 출석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출석을 한다 하더라도 입을 닫고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고 높습니다, 현재. 예. 그럼 사실상 청문회도 그 김 빠진 청문회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네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법적으로 강제할 수단이 없는 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 부분에 많이 집중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 부분에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도 엄청난 국기문란이고 대선 개입이지 불법 개입이지만 네. 실제로는 경찰이 이 국정원 댓글 흔적이 없었다 이런 허위 수사 발표. 그건 증거분석실 디지털 증거분석실에 그 삭제하는 과정 그리고 허위 수사 발표를 모의하는 과정 이것이 동영상으로 이제 틀어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적인 청문회를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 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렇게 좀 열악한 조건 속에서 그래도 하나하나 좀 진실에 접근하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일각에서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를 이렇게 하면 뭐하냐 하고 깨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을 깼다. 그러면 또 그것을 박수받을 일인가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간사로서의 고충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쭤봐야 될 게 이 NLL 문제는 아예 빼기로 한 겁니까? 그건 이런 것 같습니다. 네. 법무부 경찰 그 기관 보고 그 국정조사를 할 때도 보면 저는 이제 검찰의 공소장 그러니까 김용판 원세훈 공소장이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돼 있어요. 그 불구속 기소는 했지만 그래서 검찰 공소장 부분을 여하의 국민들에게 알려드릴 것이냐 이것이 저는 승부의 관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국정조사에서 NLL 문제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자꾸 거론하면서 자체적으로 시선이 분산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특위위원들한테도 가급적이면 NLL 문제보다는 원세훈 김용판 공소장에 대한 것에 대한 확인 작업 이것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했는데 그리고 이 NLL 문건 유출 문제 뭐 이런 없어진 사라진 문제 이런 거는 사실상 지금 국정조사 못지않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따로 끝나고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추진할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정원 댓글 의혹이라든가 김용판 전 청장의 허위수사 발표 이 부분을 진상 규명하는데도 이렇게 어려운데 여타의 부분까지 이렇게 하는 것은 따로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좀 전에 그 의원께서 지금 그 원세훈 김용판에 대한 공소장이 거의 완벽한 수준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얘기는 거꾸로 해서 그러면 그렇다면 굳이 그 국정원 정치공작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로도 연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 공소장에 대해서 또 관련자들이 지금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본인들이 검찰 공소장을 지금 부인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하나하나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알려드리고 그걸 국민들에게 확신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는데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드리고 국조특위는 발화 지점이 될 테니 그리고 실제로 불길은 국민들 여러분들께서 좀 일으켜 주시라. 제가 이렇게 부탁드리는 게 저도 이 국정조사에 대한 한계를 저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악조건이 있고 또 방해 세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정조사. 그리고 어쨌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국정조사는 중단되게 돼 있고 그래서 국회에서 국조특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당연히 불만족스러운 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100 중에서 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버리고 가자. 그리고 거리로 나가자. 뭐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나 국회에서 그나마 국조특위도 가고 있고 어쨌든 경찰청, 법무부 그다음에 청문회 이렇게 함으로써 그동안 많은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도 이제 알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회의 장으로 활용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화록이 어디로 가 있느냐, 실종되어 버렸다. 이런 문제는 그렇다 치더라도 남재준 국정원장에서 독단적으로 그다음에 탈법적으로 대화록이 공개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국정원 정치 공작을 덮기 위한 물타기 수였다라고 하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사안만 콕 집어서 그것만 갖고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그 질의하거나 캘 수가 없는 겁니까? 그거는 국정원 기관 보고를 받으면서 예. 질의를 하면서 그건 자연스럽게 뭐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자 그러면 NLL 문제는 국정조사 특위에서 다루지 않는다라는 합의 내용을 민주당 특위위원들도 공유를 했고 공감을 했습니까? 자제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예. 저는 새누리당이 못하게 해서 자제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원세훈 김용판 네. 국정조사 특위에 맞게 그거 하나 성과내기도 지금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목표 지점에 공격하는 것보다는 집중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는 게 맞겠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네. 근데 다른 의원들 생각은 좀 다를 수 있잖아요. 제가 여쭤본 이유가 거기에 있는데요. 이게 경계선이 모호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예, 예. 또 의원들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청문회장이나 기관보고장에서 그러니까 NLL 문제를 만약에 민주당 의원이 건드렸어요. 예. 그러면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또 이것은 합의사항 위반이라고 하면서 또 판을 깰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하십니까? 예, 예. 자신하시는 근거가 있으신가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자신하시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저희가 네. 지금 앞으로 이제 국정원 기관 보고도 있고 청문회도 있는데 네. NLL 유출 문제만 가지고 막 그것만 뭐 100% 가지고 그 질의하고 뭐 이런 의원이 있겠습니까? 얘기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것이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새누리당이 판을 깨자면 그거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그 결과보고서 채택 시점을 12일로 정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국정조사 특위 일단 활동 만료 시점은 15일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야 합의가 있으면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네네. 근데 12일로 결과보고서 채택 시점을 잡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청문회까지 끝나면은요. 네. 결과보고서 채택은 시도해야 되는 거고요. 예. 어떤 분들은 왜 15일까지인데 12일로 잡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네. 12일 날 하루에 딱 그 속 시원하게 될 가능성은 없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12일 날 잡아놓고 네. 13, 14, 15 이렇게 3일간 여유를 두는 것이 네.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일단 12일 날 시도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여야가 만약에 그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면 네. 결과보고서 채택이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과보고서는 채택이 되는 경우보다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야 입장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근데 저는 뭐 새누리당 권성동 간사한테도 말을 했는데 네. 예를 들면 인사청문회 때 예. 새누리당은 뭐 적합 의견, 민주당은 부적합 의견 이렇게 내서 뭉뚱그려서 내지 않습니까? 결과보고서를. 네네. 근데 저는 그 정도라도 새누리당이 합의해 줄 리 만무하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 주장을 적고 네. 저희는 또 저희 주장을 적고 네. 이렇게 해서 결과보고서를 채택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결과보고서 채택이 되지를 않으면 네. 예를 들어서 결과보고서가 채택이 된다면 채택된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예를 들어서 뭐 다시 이게 무슨 결의안이 도출이 된다든지 여야 간에 네네. 이런 게 있을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채택이 되지 않으면 그냥 국정조사 끝나고 모든 게 이제 끝나버리는 거죠. 그 이후에 어떤 것도 없이. 뭐 그런 거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좀 별도 얘기인데요. 이건 좀 그 정청래 의원께 여쭤봐야 되는 사안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야 대표 회동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 NLL 출구 전략과 관련해서 네네. 이것이 혹시 국정조사 특위에서 NLL 문제를 거론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합의의 배경이 된 겁니까? 여야 원내대표나 여야 당대표 지도부에서 네. 큰 줄기를 그렇게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국조특위는 아무래도 여야 당 지도부의 네. 지휘하에 있는 것이고 예. 그렇게 합의를 한다면 예. 국조특위에서 그것을 따라주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은 했는데요. 네. 그것보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원세훈, 김용판 검찰 공소장 이 부분을 실제로 밝혀내고 예. 국민들께 알려드린 일도 예. 지금 시간이 없는데 예. NLL 대화록 유출 문제까지 여기 섞어서 하면 그야말로 죽도밥도 아니겠다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김용판의 허위 수사 발표, 원세훈의 불법 지시 이런 부분을 하나라도 더 밝혀내는데 주력하는 게 맞겠다. 뭐 그런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고 네. 여야 당 지도부의 생각을 뭐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것은 제가 이 국조특위를 운영하는 간사로서 이렇게 보니까 네. 하나를 집중해서 하나를 얻는 것도 어려운데 네. 이 분산을 하면 좀 더 예. 효과가 좀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많이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원세훈, 김용판에 좀 집중해 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주문을 계속 저는 드리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별도로 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지금 네네. 의원님께 또 여쭤봐야 되는 뭐 지도부한테 여쭤봐야 될 사안이긴 하지만 이 그 대화록 실종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건 수사로 풀어야 된다는 데는 여야가 일정하게 공통분모가 있었는데 그럼 수사 주체가 검찰이냐 특검이냐 좀 갈리지 않았습니까? 저는 특검으로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네. 지금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예. 근데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는 데 대해서 민주당에서 무슨 얘기를 제가 들은 바가 없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특검안이 지금 거둬들여진 건지 네. 아니면 지금 어떻게 돼 있는 상황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예. 고위정책회의에 아직 안 들어가가지고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예, 그래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특검을 했으면 좋겠다 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어제 제가 한 가지 좀 우리 국민들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네. 뭐냐면 밖에서 보실 때는 왜 새누리당에 끌려다니느냐 이런 비판을 저는 달게 수용을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새누리당은 이걸 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든 깨려고 그러고 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안 깨고 가려고 그러고 네. 그런 과정이거든요. 네. 그래서 죽느냐 사느냐에서 저희들은 그래도 살리는 쪽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택의 폭이 네. 굉장히 좀 좁았고 그리고 저도 이 간사 협의를 하면서 참 이 말할 수 없는 이런 이 속에 끌어오르는 게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텔레비에서 중계를 하고 그걸 네. 하나라도 국민들이 더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어쩔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협의와 합의를 했는데 그만큼 저희들이 앞으로 더 잘해야 되는 그런 몫이 좀 있기는 한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하나만 더 추가로 여쭤보고 TV 중계를 말씀하셔서 여쭤보는 건데 네네. 청문회가 열립니다. 근데 그래서 공중파 3사든 종편이든지 간에 예. 자기들은 편성권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기존 방송이 우리 중계 안 해버린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제가 이제 국정원 기관 보고를 1시간 공개를 하려고 했던 주요한 이유도 예. 남재준 원장이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저희 계획서에 보면은 KBS, MBC, SBS, YTN 모든 그 텔레비전에서 방송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는 거죠. 그 1시간 동안. 네. 그때 저희가 간사 1인 그리고 간사가 지명하는 1인 이게 2인이 20분 연설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대선 때 보면 예. 후보의 그 연설이라든가 찬주 연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때 저희는 좀 승부를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청문회 이틀 동안은 계속 중계 방송을 할 거예요. 생중계든 녹화 중계든. 아니 그게 방송사하고 협의가 끝났습니까? 방송사에서 협의는 끝나지 않은데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어요. 방송사에서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네네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네. 지금 그 국민들 가운데 상당수가 방송에 불만이 많은 거 알고 계시죠. 네네. 이래서 이 국정원 정치 공작이나 NL 문제 제대로 보도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이 많은데 네네. 이런 방송에 지금 그 보도 태도를 볼 때 꼭 100% 중계를 할 거다라는 지금 보장이 없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무부 경찰 할 때도 네. 국회 방송에서는 생중계를 다 했고요. 국회 방송에 당연히 하겠죠. 예. 그리고 지상파 3사도 네. 오전에 한 것을 무편집으로 오후에 2시간씩 방송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청문회 같은 경우는 더 관심이 많기 때문에 생중계를 하리라 저는 보고 있어요. 보도 태도보다는 또 시청률이 있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 생중계하는 것은 뭐 어떻게 왜곡 편집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물론이죠. 예, 그래서 어제도 계속 트위터나 이런 데 보면 국정원이 1시간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의미 부여가 없고 그리고 8월 7일 8일 이틀간 청문회에 대해서도 그건 당연히 공개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어쨌든 불만족스럽지만 저도 불만족스러운데 좀 양해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건 국민이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를 해주겠죠. 네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슈 털어주는 남자 김종배입니다. 냉철한 분석, 깊이 있는 통찰로 우리 사회 현안을 털어드립니다. 김종대의 돈, 권력, 군사 시간입니다. 자, 그 주인공이죠. 이 디펜스 21 플러스의 김종대 편집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날씨 좋습니다. 왜 갑자기? 비가 안 오고 날씨 좋더라고. 뭘 새벽까지 비 왔는데. 아, 그랬어요? 그럼요.
그랬구나. 요즘 감금 생활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도 잠깐 지금 풀려 나왔어요. 네. 예, 무슨 수능 출제위원으로 뭐 저기 차출된 것도 아니고 뭔 감금 생활을 하고 그래요? 요즘 하도 NLL 때문에 집중력이 안 생겨가지고 네. 그 출판사에 원고를 늦게 넘기니까 출판사에서 아예 방을 하나 잡아가지고 네. 간수를 한 명 딸려서 그러니까 제가 셀프 감옥 생활하다 지금 잠깐 빠져나왔어요. 오, 그래요? 예. 책 쓰고 계세요? 네. 어떤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하도 NLL이 어떻고 서해가 어떻고 그래가지고 그 서해에서 한 5번의 교전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서해 교전사. 그렇죠. 그 내막 파헤치기. 오. 그러니까 조금 제목을 과격하게 잡았는데 이건 몰매 맞을 것 같은데 그곳에 영웅은 없었다. 오. 그러니까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서해에서 있었던 교전에서 무언가 그 교전이 벌어지는 그 특별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요거를 싹 가려버리고 지금은 그 영웅은 없는데 영웅 만들기를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계시네 지금. 예, 책 홍보. 그렇죠. 근데 별로 안 팔릴 것 같아. 그래요? 재밌게 썼는데. 그거 전문 서적이지 그게 대중 서적이겠어요. 그거. 스토리텔링으로 가니까. 그래요? 제 특징이 뭡니까? 아주 전문적이고 딱딱하고 어려운 얘기를 쉽게 전달하는 번역가잖아, 제가. 야, 이제 뭐 잡봉 모드까지 그냥. 제 직업은 번역가예요. 예. 그래요? 네. 그래 몇 분화 예상하세요? 그 출판사에서 그 호텔 방까지 잡아가지고 감금 생활을 시킨 건 뭐예요? 투자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니야, 그죠? 호텔이에요, 모텔이에요? 확실히 합시다 우리. 호텔이에요. 호텔? 예. 오, 무궁화 2개짜리? 거기 3개? 거기 있으면 집에 가기 싫어요, 사실. 네. 그렇게 만들어놔야 내가 마감을 지킨다고 출판사에서 본 겁니다. 뭐 출판사 입장에서 본전 뽑는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네. 홍보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네. 자, 오늘 주제는 뭡니까? 지난 이제 6년간 예. 이 보수 정권이 북한 위협을 과연 객관적으로 달아왔는가? 우리가 아니면 과장했는가? 28일 날 북한에 그 열병식이 있었죠. 예. 정전협정. 그들은 이제 승전기념일이라고. 그렇죠. 예. 근데 오바마 미 대통령은 또 어제 또 6.25는 승리한 전쟁이라고 또 그러대. 그러니까 양쪽에 다 승전이래 어떻게? 뭐 솔직히 얘기하면 비긴 전쟁인데 예. 서로 이겼다고 하고 원래 이 전쟁에 관해서는 말이죠. 예. 거의 뭐 확실한 패전도 이겼다고 벅벅 우기고 영웅 만들고 이게 하나의 어떤 국가와 군대의 속성이거든요. 근데 민간인 입장에서는 전쟁은 모두 다 패전이에요. 얼마나 많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가고 재산을 전부 다 파괴시켜버리고 삶을 파괴시키는 게 전쟁 아닙니까? 그건 명언이네. 제가 한 가지 일화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민간인의 어떤 피해를 고려하는 것은 어떤 거 우리가 이제 국가가 이겨도 지는 전쟁을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네. 피해가 많으면 설령 이긴들 뭐 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냉전식 우리 군사 그 어떤 이데올로기랄까 뭐는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어쨌든 전쟁 승리라는 건 절대적 가치라고. 예. 네. 그래서 피해가 있다고 그것이 두렵다고 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어떤 냉전식 이데올로기인데 1962년에 쿠바 미사일 위기가 있고 나서 케네디가 아주 질려버렸어요. 핵전쟁이 일어나면은 적어도 북미 대륙의 3분의 1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기고 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이 문제로 군부와 대립했다고. 예. 그래서 그 전략 폭격 사령부죠. 그 공군에 있는 사령부를 방문했는데 그 사령관 토마스 파워 장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케네디 대통령한테 카카 핵전쟁이 일어났다고 쳐도 미국인이 2명 살아남고 소련인이 1명 살아남으면 미국이 이긴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예. 케네디가 거의 질려버렸죠. 예. 그래서 난 니들하고는 말이 안 통한다. 그래서 그 63년 1월에 유엔 총회가 가지고 인류가 전쟁을 끝내지 못하면 전쟁이 인류를 끝낼 것이다. 올해 안으로 소련하고 핵무기 그 감축에 대한 협상을 시작하겠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전쟁이 인류를 끝내는 거죠. 맞죠? 네. 예. 그런데도 거기서 이기는 전쟁을 기획하다 보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어떤 중간 단계도 없이 제1격의 대량 폭격으로 그 중국과 소련의 대도시를 다 폭격해버려야 된다고. 이걸 신봉하는 거예요, 군부가. 예. 아주 질려버렸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소련하고 핵무기 감축을 협상하겠다. 그러다가 9월, 10월이 돼서는 아예 핵무기를 감축하겠다고 선언해 버렸어요, 케네디가. 예.
혹시 암살당한 게 그거 무슨 상관성이 있을까? 아니 그게 예일 대학인가 거기서 이제 마지막 연설인데 그 다음 달 10월 63년 10월에 암살당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새끼는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거 재밌는 주제인데 본류로 가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승전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그죠? 자, 북한이 열병식을 했어요. 네. 그죠? 예. 근데 여기서 무슨 신무기가 나왔다고? 신무기가 나왔다고 지금 난리인데 네. 뭐 그게 뭐냐면 그 올해 북한의 열병식의 양상을 보면은 과거에는 이렇게 어떤 규모를 뭔가 위용을 자랑하는 시기였다면 예. 올해는 규모 자체는 작아졌지만은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그 다양화된 현대 무기들 네. 예,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무언가 어떤 그 서방 측 특히 또 우리한테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데 주력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비해서 열병식 양상이 좀 다르다. 예. 그게 뭐냐? 그건 뭐냐면은 우선은 그 전략 핵미사일 그걸로부터 어떤 그 재래식 핵 그 배낭, 예. 이게 핵 배낭이라 그럽니다. 이런 그 핵의 배낭을 차고 있는 어떤 그 특수부대가 등장을 하는가 하면은 또 이제껏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그 북한의 폭풍 전차 이건 뭐 전차에서 미사일이 발사돼요. 오, 그래요? 네. 지대공 지대지가 다 발사돼. 오. 우리 한국군의 전차 개념하고는 달라요. 예, 뭐 이런 거. 또 미사일이 또 마찬가지로 발사되는 장갑차.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우리와 그 같은 기종이죠. 우리 500MD 헬기와 같은 기종이 그 북한에도 있다고. 옛날에 저 독일을 통해서 미국 헬기를 밀수한 게 있었거든요. 헬기를 밀수를 밀수했죠. 이거 큰 사건이었어요. 어디다 숨겨왔대? 그러니까 등치가 큰데 헬기면? 아니 모르지. 그 시절에는 뭐 우리가 옛날이니까 뭐 그렇게 대공산권 수출 제도가 지금까지 정교하지도 않았고 예. 그걸 어떻게 통제합니까? 오, 헬기를 밀수를 했다. 야, 미국이 발칵 뒤집혀졌겠네 그때. 큰 사건이었다니까. 그러니까. 예. 아무튼 그 헬기가 이번에 저기 나왔어요. 막 비행을 하죠. 열병식 때. 예. 그 광장을 비행하고. 이런 어떤 그 대략 제가 북한이 의도하는 바가 뭔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무언가 현대화된 군사력으로 새로운 전쟁을 치를 준비가 우리는 완성돼 있다는 걸 끊임없이 과시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올해 그 승전 기념일이라고 자기들이 얘기하는 어떤 그 열병식을 통해서는 두 가지 메시지가 나왔다고 보는데, 자, 북한의 국가 전략, 북한의 국가의 핵심 이익이 지금 두 가지입니다. 네. 첫째는 더 이상 정전협정 체제에서 못 살겠다. 평화협정하자. 미국하고 관계 개선하겠다. 이런 어떤 그 정전협정의 체제 흔들기. 한반도 새판짜기. 예.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그 국제 관계에서의 현상 타파 논리에 못지않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러한 정전협정의 변화가 불가능하다면 북한은 현대화된 군사력으로 예. 어떤 그 자위적인 무장 또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억제력 행사를 하겠다. 네. 이 두 가지예요. 자, 그러면 네. 열병식에서 뭐 폭풍전차, 폭풍전차도 500MD 헬기 등장하고, 네. 자, 신무기가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이거는 지금 우리 정부가 전혀, 그다음 미군이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하던 신무기입니까? 아니면 원래 알고 있었는데 요번에 선을 보인 겁니까? 그걸 원래. 분명히 해야죠. 예. 그러니까 신무기가 공개됐다 그러면 마치 없던 무기가 새로 공개된 것처럼 얘기가 들릴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네. 이미 있는 무기를 갖고 있는 걸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있는 무기를 보여주었거나 예. 저번에 슬쩍 보여준 걸 이번에 자세히 보여주었다. 이 차이지 새로운 건 없어요. 그러면 이미 파악하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한미 그렇습니다. 양군이? 아니 파악하고 있었다니까요. 다 파악하고 있고 이미 뉴스도 그 전에 다 나간 것들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난리예요? 호들갑을 떨어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작년 4월에 그 신형 전차가 그게 처음 공개된 게 한 1년 정도. 예. 이게 그 공개된 지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어떤 다시 그 보수 언론에서는 이걸 우려 먹을 만한 마치 새로운 것처럼 뉴스 가치가 있는 것처럼 계속 내보낸 거고.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그 북한의 핵미사일. 이게 이제 작년에 올해죠. 올해 3월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핵무기의 다양화, 경량화, 예. 다종화 예. 이런 말을 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 종류가 많아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입체화되고 또 어떤 그 다양화된 전력을 갖춤으로써 뭐 우리 한국 제주도, 예. 일본 오키나와, 괌, 미국 본토 이런 거를 맘먹으면 어디든 때릴 수 있다. 이게 핵무기의 다양화, 다종화예요. 네. 이것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입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핵무기를 운반하는 운반체, 즉 미사일이란 말이죠. 이런 것들을 종류별로 계속 보여주고 전시하고 이렇게 그 열병식 때 내보이는 이런 식의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제 북한도요. 그 어떤 서구의 군사 이론에 흉내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오극렬부터 시작된 건데 그 소련 유학파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북한의 요즘 군사 엘리트들이 주로 소련 유학파라고. 예. 그래가지고 그 서방의 어떤 그 군사 이론을 또 맞배기를 했다고. 오. 그러다 보니까 사실 핵무기면은 말이죠. 큰 거 한 방 있으면은 다 해결되는 것이지 뭘 이렇게 종류별로 쪼개가지고 말이죠. 예, 전술 핵무기로부터 전략 핵무기까지 이렇게 다양화해서 우리가 어떤 그 어떤 군사 전략을 입체적으로 전개한다. 이거 다 서구 이론이거든. 이제 북한도 그런 거 흉내를 내는 거죠. 어디서 우리도 한 수 배웠다 이거죠. 예. 스트레이트 한 방이면 되는데 잽, 어퍼컷, 훅 뭐 다 이제 한다 이거네. 뭔가 이렇게 보여주기 좋은 그 군사 전략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예. 근데 열병식이라고 하는 게 네. 보여주기가 있는데 보여주는 대상이 이른바 적국 말고 바이어들을 상대로 하는 용도도 있지 않습니까? 글쎄 그래서 뭐 최근에 뭐 무기 저 파나마에서 뭐 선박이 하나 검색에 걸려가지고 지금 그게 보니까 지대공 미사일의 레이더 부품이었더만요. 그래요? 예, 이것도 지금 북한이 굉장히 중요한 전력으로 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우리가 뭐 지금 차기 전투기 뭐 스텔스기를 산다, 뭐 어쩐다, 항공력으로 앞으로 조기에 제압한다 이러니까 자기네 어떤 그 방공, 즉 공중을 방어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또 지대공 미사일, SA 미사일이라 그러는데 2, 3 지금 5까지. 이게 굉장히 그 미사일 전력을 한 500기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데 이 미사일이 제대로 가동하는 핵심은 레이더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어떤 최신형 레이더와 어떤 그 성능 좋은 지대공 미사일 이런 것도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북한의 어떤 그 최근에 그 군사력 건설 증강이라고 하는 양상을 가만히 보면 무언가 이렇게 현대적인 이미지를 갖추는 거 이런 데 굉장히 주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요. 아무튼 자 그러면 네. 핵 배낭도 등장을 했고 폭풍 전차도 등장을 했고 500MD 헬기도 등장을 했고 이른바 신무기 미사일도 등장했고 등장을 했어요. 네. 자 그런데 지금 김종대 편장의 말씀은 그거를 한미 양군이 이전부터 파악하고 있었던 거다. 처음 한 사실이 아니다. 새로운 건 아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러면 오늘의 주제가 지금 이 북한의 군사 위협은 과장돼 있는 거 아닌가 바로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뭐 과장돼 있는가보다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는가. 예. 예. 어떤 것도 우리가 과소평가하는 것도 있을 거라고. 예. 모든 걸 과대평가만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문제는 객관적으로 보는가. 우리의 정보가 공정하고 객관적이고 또 정보를 수집하고 판단하는 기관이 독립적인가. 그렇죠. 예. 자, 이 군대에서 이건 상식인데 말이죠. 네. 정보가 작전에는 개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작전의 기초가 정보인데. 그런데 작전은 정보에 개입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정보가 왜곡되니까. 왜곡되니까. 그렇죠. 이 정보와 작전의 관계는 쌍방향 소통 관계가 아니라 일방향 소통 관계란 말입니다. 그렇죠. 우선 정보가 이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고 독립적이어야 돼요. 이게 깨지면은 작전의 입맛에 맞는 왜곡된 정보가 되는데 당연하죠. 그게 바로 럼스펠드의 어떤 대표적인 실패의 핵심이라고. 이라크 전쟁을 자기 맘대로 주물렀잖아요. 하긴 근데 그 정보가 왜곡된 건지 조작된 건지 잘못 파악된 건지 모르지만 이라크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다라는 정보. 그거는 알면서 모른 척한 거 아닌가? 아니,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거예요. 그렇지. 예. 그래가지고 럼스펠드의 오류라는 건 뭐냐면은 어떤 정보를 정치적 의도 또 전쟁 의지에 맞게 취사 선택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죠. 사실은 9.11 테러도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듯이 정보가 권력이나 어떤 힘센 기득권에 봉사하기 시작하면 정보가 작전의 신여가 되기 시작하면 국가가 큰일 납니다. 그렇죠. 예, 큰일 나요. 예.
그런데 지난 보수 정권 5년간에 실제로 그랬어요. 그랬다고요? 예. 예를 한번 들어주십시오. 자, 우리가 이제 군사 정보를 수집하는 데는 합참입니다. 예. 정보본부 이런 데가 있고 또 북한의 어떤 공개된 일반 정보를 주로 다루는 데는 통일부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가정보원이 또 정보를 서포트하고 지원을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외교부는 또 국제정세 외교 정보를 전문으로 생산해요. 이렇게 정보라는 것들이 각 출처가 다 다릅니다. 예. 그런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 출처가 다른 정보를 종합하는 이걸 6개의 모듈로 평가를 해가지고 종합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어요. 정보를 수집은 열심히 해. 취합해서 신빙성 다 매기고 그래서 이제 종합판이 나오는 거구나. 예, 그렇죠. 그러니까 종합 정보가 나오는 건데 예. 한국의 정보기관은 뭐냐 하면은 각자 정보만 내. 예. 그러면은 그 대통령이나 국방장관이나 누구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면 돼.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종합되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그러면 북한을 봤을 때 군사적으로 저게 공격 징후 같은데 다른 정치나 어떤 그 경제 그밖에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 분위기는 전혀 공격할 의사가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거든. 예. 그런데 이것을 종합해서 보면 아, 북한의 의도가 이건 것 같다 하는 어떤 종합 판단이 나와요. 한국엔 요게 없다 이겁니다. 가만있어. 근데 그러니까, 청와대에 국정상황실이 있잖아요. 원래 그걸로 다 취합돼서. 지금 국정상황실은 없어요. 지금? 없어요. 예, 그다음에 그거를 정보관리실이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NSC 사무처에서 했어요. 이것도 없앴어요. 아, 그래요? 네. 청와대가 뭐가 있습니까? 각 부처를 모아가지고 하는 협의기구지. 이 정보를 관리하고 조정하고 감독하는 기능은 저기 이명박 정부 때 싸그리 없앴다고. 그건 기본 중에 기본인데 그걸 왜 없앴을까? 노무현이 했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국가안보실이 새로 생긴 거 아닙니까? 예. 여기서 중장기적인 어떤 안보 정책도 수립하고 좀 더 강력한 조정 기능을 발휘해 보겠다. 이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 하는 걸 보고 국가안보실을 새로 만든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에 김장수 실장이 가 있죠. 예, 기회주의자. 그런데 예.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말이죠. 3, 4월 위기에 위기 관리하기 바빴다고. 아직까지 그 시스템이 없어요. 이 우리나라 이 한국의 정보의 문제는 뭐냐면은 종합 기능이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건데 사실은 진짜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그 갈래별로 정보가 가다 보면 정보 생산자의 또 아주 음험한 의도가 정보를 가장해서 그게 스며들 수도 있는 거고. 필터링이 당연히 돼야 되는 거지 정보라고 하는 게. 그렇죠. 예. 이건 저도 하는 얘기인데 왜 그걸 못해? 그래서 실패한 사례를 보자고요. 이명박 정부 5년간은 맨날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이 오늘 사망하나 내일 사망하나 이것만 바라봤어요. 예. 예. 그걸 국정원이 정보를 그 청와대에 제공했는데 그것도 정확한 정보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예. 그 저기 뭐 보니까 그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양치질까지 한다. 아, 그건 진짜 문제 많았어요. 예. 그게 또 공개가 돼가지고. 공개가 됐죠. 예. 그러면 그게 그 발설자나 이게 그 다 나오는 건데. 그때 공개돼서 저기 국정원에서 쫓겨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예요? 이번에 국정원 회의 발췌록을 국회에 제공한 한기범 씨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 보안 리커, 누설자. 그때도 누설하고 지금도 누설하고. 아니 정보를 어떻게 핸들링해야 되는지 그건 아니 기자 입장에서 취재원은 무조건 보호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네. 취재원 보호는 기자의 의무예요. 그런데 기자의 수준을 넘어서 국가의 내밀한 정보를 다 다루는 사람들이 정보 출처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것을 그대로 공개를 하고 언론에 보도되게 만드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사실. 그러니까 보수 정권 때부터 국정원이 이상해지기 시작했다니까. 그건 기본도 안 되는 그렇게 거지. 누설하고 국가 1급 기밀 웬일인지 툭툭 공개하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대화로 공개한 거예요. 예, 같은 인물들이 한 거예요. 그것도. 그러니까 한 번 사고 친 놈은 반드시 사고 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고. 저 또 사고 칠 거야 아마.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런 출처의 어떤 국가 기밀 이런 정보들이 말이죠. 그때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청와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준 건 뭐냐면 주로 그런 정보를 다룬 겁니다. 네. 예, 이명박 정부에서. 예. 그러나 다른 정보도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북한 붕괴될 법한 이런 정보만 수집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이렇게 따져보자고. 야구 선수 이승엽 타자가 예. 일본 프로야구에서 3할 때 아주 뭐 300 홈런에 날렸다고. 예. 그런데 이승엽이
병살타 치는 장면만 막아주고 예. 이걸 비디오로 30분간 편집을 한 다음에 보여줘. 비디오 치는 저 병살타 치는 장면도 아주 많아. 그것만 마서 30분간 틀어주면은 이거 본 사람은 모르는 사람 같으면 저 형편없는 놈이네. 어떻게 잘한 자가 말이야. 야구 선수라고 이런 말 나온다고. 그렇죠. 나온다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그 특이한 하나의 어떤 그 우리의 희망적 사고가 반영된 부분. 예를 들면은 김정일 위원장 곧 사망하고 북한 곧 망한다. 이런 것만 그냥 계속 올렸어 국정원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안 돌아가시니까 나중엔 지쳐가지고 진짜 저기 사망했을 때는 또 모르고 천하태평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계속 이 정보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보 라인을 언급하시는 이유가 정보 생산 주체가 다양하고 이게 필터링이 종합판이 안 나오다 보니까 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그만큼 크다 이건데. 그렇죠. 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큰 정보 라인에 따라서 북한의 위협이 객관적으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까? 안 돼요. 자, 그 이유를 조금 이번에 군 쪽으로 네. 초점을 옮겨 봅시다. 지난 5년간 우리 합참 정보본부에서 아주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 정말 제가 보면 기이하다. 아주 일부러 정보를 죽술라고 작정한 것 같은 느낌을 줄 정도로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우선 이명박 정부 초기에 우리 군사 정보가 말이죠. 정보본부가 하나의 어떤 합참의 독립적인 정보기관으로 그나마 자율성을 유지하고 있던 것을 이상희 국방장관이 부임하면서 앞으로 북한에 대한 전략 정보는 내가 직접 컨트롤을 하겠다. 오. 이러면서 정보본부가 자기한테 보고하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합참은 그냥 전술 정보, 일반 전투 정보만 관리해라. 이렇게 하면서 합참의장을 핫바지로 만들어놨어. 예. 이게 천안함 직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정보본부의 조직 개편이 일어나는데 또 희한한 게 기존에 있던 정보본부를 세 동강 내가지고 하나는 합참의 작전본부 밑으로 갖다 붙이고 하나는 별도의 또 정보부로 갖고 있고 그러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은 전투정보과라 그래가지고 무슨 또 어떤 서포트하는 서비스 기관으로 또 빼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합참 정보본부 내에서 기강문란 어떤 업무 혼선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장관이 세냐 의장이 세냐 이러면서 눈치 보면서 정보로 줄대기를 시작을 하니까 예. 이때부터 정보의 기능들이 객관성과 독립성이 붕괴되기 시작했고 네. 그 결과 나온 정보 판단들이 주로 이겁니다. 지난 한 5년간 봅시다. 우리도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갖고 있는 특수부대 우리도 3만 명이 안 되거든요. 근데 북한의 특수부대 8만 명이 20만 명으로 둔갑을 했어요. 네, 20만 명 보도 본 적 있어요. 네, 20만 명으로 둔갑했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폭풍 전차가 900대가 배치됐대. 야전에. 예. 그런데 우리도 지금 K2 전차 만드네 못 만드네 이런 걸 갖고 처음에 700대라 그랬는데 과하다 그래 지금 370대로 줄였다고. 예. 근데 북한에 무슨 신형 전차는 900대래. 거기에다 또 신형 장갑차가 있어. 예. 네. 어마어마하죠. 예, 우리 국방 예산으로도 감당이 안 되는. 다 펑튀기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북한 특수부대 20만으로 늘어나는 사연도 재밌어요. 예. 옆에 못 보던 막사 하나가 생겼거든. 그럼 예. 곱하기 2야 무조건. 이 특수부대가 우리 특수부대 같이 무슨 이렇게 침투하고 요인을 암살하는 주공전력도 아니라고 솔직히. 예. 그냥 6.25 때 왜 지리산에 들어가서 했던 빨치산 생각납니까? 예. 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가서 하는 거. 예. 그다음에 북한의 지휘 체계가 크게 3단계예요. 전방에. 예. 1격, 2격, 3격으로 된 걸 2단계로 단순화해요. 그럼 특수부대 는 거래 이게. 무조건 는 거래. 그래서 8만이 20만이 된 거예요? 네. 그런 거예요. 그럼 폭풍전차 900대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900대란 수치가 왜 나왔는지 내가 알 수가 없어 지금. 그래요? 검증된 그걸 알 수가 없는 게 예. 거기에다가 이제 못 보던 중거리 무수단림 미사일 나왔다 그랬죠. 예. 그럼 이제 단준 장거리를 다 갖췄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천안함 때 뭐요? 북한에 또 못 듣던 연어급 잠수정에 또 못 듣던 중어뢰. 요게 아주 기가 막힌 중어뢰가 장착돼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설계도까지 공개했잖아요. 실물까지. 근데 우리 지금 방산업체에서 그와 유사한 청상어, 홍상어, 어뢰를 개발하고 있는데 그 개발 실패해가지고 지금 난리 난 거 아시죠?
아, 개발 실패했어요? 그래서 저기 해군에 보급한 거 전량 회수했잖아. 나 그거 이미 배치된 줄 알고 있었었는데. 아, 그런데 성능이 안 나오니까 회수했다니까. 아, 배치됐다가? 그거 엄청나게 돈 많이 들여 8년 동안 개발했는데 우리도 안 되는 걸 북한은 어느 날 갑자기 쥐도 새도 모르게 했대. 예. 어. 밀수한 거 아닐까 혹시? 아니 수출까지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수출 카탈로그에서 그 설계도 건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개발도 못 하고 있는 걸 이미 개발해서 성공하고 저기 실전에도 사용하고 해외 수출까지 한대. 네. 이런 일련의 뉴스들이 지난 5년간 쭉쭉 쏟아져 나왔어요. 예. 그러면 다 합쳐서 보자고. 이거는 거의 미국이나 중국 같은 강대국 수준의 그 저기 군사력 증강이거든. 근데 외부의 저기 지원이 일체 없는 가운데 예. 국방비가 우리 5분의 1밖에 안 되는 나라가 예. 그것도 쥐도 새도 모르게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보니까 뚝딱 이런 어떤 그 군사력이 출현했다. 이건 거의 세계 최강대국 수준 아닙니까? 우리는 꿈도 못 꾸는 군사력 증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번 하나씩 그 위협을 덧붙이기 시작하다 보니까 지난 5년간 북한의 위협이 이거는 누구도 해석 불가능한 아주 미스테리한 그 군사 강국이 돼버렸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러니까 근데 이제 계산 근거가 영 엉터리다 이 말씀이죠. 그런데 그 정보가 작전에 입맞추는 보고가 다 이거였어요. 다 이런 거였어요. 자, 그 작전에 입맞춘다 이런 얘기인데 작전 말고도 육군 입장에서는 아파치 헬기를 갖고 싶어요. 그죠? 공군 입장에서는 스텔스기를 갖고 싶어요. 자, 그러려면 도입의 명분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 북한의 전력을 의도적으로 과대평가하는 네. 이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저기 그게 보수 언론을 통해서 기사화될 때는 그 기사 하나가 몇 조 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예.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고. 북한의 그 산 앞에 있던 장사정포가 예. 산 뒤로 갔대. 네, 맞아요. 보도 봤어요. 예. 그 사실 산 뒤로 간 거 별거 아니에요. 자, 산 뒤로 가면 그러면은 북한의 장사정포는 이 평사각이라 그래서 예. 이 곡사포와 달리 쏘는 각도가 이 각도가 저기 낮다고. 그러니까 거의 저기 직선으로 쏜단 말입니다. 이렇게 하늘로 뽕 쏘는 곡사포가 아니고. 그러면 산 뒤로 배치해봤자 그건. 아, 우린 좋아요. 아, 우린 좋네. 뭐 산 뒤로 가. 아니, 우린 좋아. 산 뒤로 가라 그래. 그러니까 뭐라고 또 말을 바꾸냐면 아니 산 뒤로 갔는데 산 뒤에서 쏜다는 얘기가 아니고 굴을 뚫었대. 예. 그래서 산 앞으로 이거를 뺀대. 그 굴이라는 게 건설하기도 힘들지만 말입니다. 예. 다 북한포가 지하화되고 굴에 잡아넣고 이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습도가 높아져가지고 포탄의 수명이 확 떨어져요. 아, 그렇죠. 예. 아, 그래? 더 지하로 넣으라 그래. 더 굴 뚫으라 그래. 예. 이게 노무현 정부 때까지 전혀 없던 말들이었거든. 예. 그런데 그런 식으로 그 저기 포를 관리하게 되면 그 포가 수명이 확 떨어지고 그 성능이 그런데 이 뉴스가 나갔어요. 그래서 뭐 도입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가니까 보라고. 우선 공군은 그러면 산 뒤로 가서 은밀하게 때려야 되니까 스텔스기가 필요하다. 이게 FX 사업의 명분이 됐습니다. 10조 원짜리죠. 예. 물론 FX는 해야 돼요. 그렇지만 최고 명분을 이걸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북한포의 30%가 그렇게 돼 있으니 이제는 산 뒤에서 하는 전쟁이다. 예. 산 앞에 있는 포도 제대로 못 때리면서 벌써 다음 한 단계를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육군이 가만히 있나? 자, 산 후면에 있는 거라 하더라도 육군의 포나 미사일로 잡을 수 있다 이거야. 황당한 거야. 어떻게 포나 미사일은 가면같이 오던 방향으로 되돌아오진 못하거든. 그 어떻게 후면에 있는 걸 때리냐. 엑스칼리버라고 새로 개발된 포탄이 있는데 이건 가다가 거의 직각으로 떨어진대. 포탄이 엑스칼리버예요? 그럼 포 이름은 아더왕인가? 아니 원래 포나 포탄 이름은 그렇게 이상하겠어요. 예. 아니 포탄이 엑스칼리버면 그 포탄을 운용하는 주체는 아더왕이지야지. 아니 글쎄 뭐 그렇다고 치자니까. 이러니까 이제 군사 매니아 되실라 그러네. 아무튼 그러니까 육군의 그 유도탄 사령부와 포병 전력을 대폭 늘려서 이거를 직각으로 떨어지는 이걸 사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쭉 날아가다가 딱 푹 떨어진다. 지점에서 직각으로 그냥 푹 떨어져. 그런 포가 있어요? 거의 직각이래. 알고 보니 직각이 아니라 또 70도라고 말은 바꾸는지만 하여간 거의. 그러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공군하고 육군이 싸움이 붙는 겁니다. 육군 입장은 이거예요. 저 북한의 비대칭 위협은 저 공군 전투기로 안 된다. 육군이 해야 된다. 한반도에 140일이 1년 중에 악천후다. 비가 오면 공군기가 못 뜨거나 떠봤자 못 쏜다. 네. 근데 육군 포병은 비가 와도 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 예. 이거고 공군 얘기는 무슨 육군에 무슨 유도탄 무슨 신형폭탄 까불지 마라. 저기 그래봤자 육군이다. 이건 공군이 직접 가서 때려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쪽의 돈이 동시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FX 사업도 하지만 뭡니까?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 교통정리가 안 되라 두 개가 다 동시에 추진되는 거예요? 두 개가 다. 예. 그래서 심지어 김관진 장관은 육군의 유도탄 사령부 전력을 북한같이 우리도 입체적으로 그러니까 미사일 사정거리도 800km 늘렸잖아요. 미국하고 해서. 그거 다 육군이 그 미사일 살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2조 5천억 예비비라도 빼서 전력 증강하겠다. 그러니까 이놈도 하나 연 나눠 먹듯이 너도 하나 너도 하나. 이러니까 그러니까 그놈의 장사정포 산 뒤로 하나 간 것 때문에 나가는 돈이 얼마냐고. 그러게. 이거 다 돈덩어리예요. 참 종합 정리를 하면 북한의 군사 위협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것만 갖고 뭐 우리 여보 언론에 보도되는 거 말고 뭘 알겠어요. 네. 전혀 객관적인 정보가 아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작전 비유 맞추려고 한 검증되지 않은 정보가 네. 검증되기도 전에 날것으로 보수 언론에 뿌려지고 예. 그 다음 순서에 무기도입 계획이 따라오는 예, 이것이 바로 어떤 우리 군사 분야의 어떤 과대 성장, 과잉 성장의 어떤 그 메커니즘이라 이거죠. 그 국가 정보를 총 관리하고 핸들링 하는 데는 국가정보원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에요. 거기가 정보기관의 맏형인 건 맞는데. 국가 정보를 종합 판단하고 분석해서 이거를 나름대로 그 하나의 어떤 그 최종 판단을 내리는 거는 미국 같은 경우는 백악관, 우리 경우엔 청와대가 돼야 돼요. 국정원을 네. 언급한 이유가 뭐냐면 네. 군 정보기관은 이래서 군의 이해관계, 네. 무기 도입 네. 이런 것 때문에 그 정보를 왜곡시킬 여지가 있다고 치더라도. 뭐 포를 사들이고 포탄을 사들이는 게 국정원하고는 직접적인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면 국정원 같은 경우는 조금은 좀 객관화해서 북한 정보를 파악할 수 있지 않느냐. 이걸 질문 드리려고 지금 말을 꺼낸 거거든요. 그런데 그 국정원조차도 종합 판단 기능을 하는 어떤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없습니까? 예, 거기도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예, 아니 종합 판단은 둘째 치고 원래는 맏형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건 뭐냐면 정보 공동체라는 개념인데 예. 예를 들어서 미국의 정보기관이 14개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그 쟁점이 되는 사안이 있다고 예. 그러면은 그 의제를 가지고 14개 정보기관이 다 모여. 예. 이 중에서 아주 중요한 판단은 그 정보기관의 70%가 찬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이래야 우리는 이 판단이 이제 국가 정책이라고 공식 정보다 이렇게 보고 입을 맞추고 다 통일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그 토의를 하는 데 비해서 우리 정보기관은 국정원이 뭐 이걸 다 알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정보 공동체라는 게 조성이 된 게 아니에요. 다 칸막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아니 국정원은 1차장, 2차장, 3차장이 있는데 그 세 개의 파트 가운데 하나의 파트가 대북 파트 아닙니까? 네. 근데 대북 파트라고 하는 게 꼭 간첩 잡는 것만 역할이 아니잖아요. 근데 간첩만 잡으려고 북한에 대한 정보 파악 이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죠. 그걸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면? 무능하기 짝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보기에는 아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조직이에요. 단언하는 근거가 있어요? 아니 지금까지 한 것만 봐도 그래요. 조 단위 돈을 수십 년간 썼어요. 그렇죠. 네. 근데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의 수준이 대단히 낮고, 예. 그 다음에 어떤 그 외국 정보기관에 비해서도 사실은 공작할 수 있는 역량이 뒤떨어지고. 예. 옛날에 아프간 인질 사태 국정원이 선글라스맨이 지가 뭐 구출해온 걸 안 하지만 이스라엘 모사드가 해준 거라니까. 그건 또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모사드가 그거 다 지원해줘서 하고 폼은 우리 국정원이 선글라스 끼고 매다가. 그때 김만복 원장 시절이잖아요. 김만복 원장 시절이죠. 그것도 엉터리예요. 모사드가 해줬다라는 근거가 뭐예요? 우린 다 알아요. 그래요? 다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전 몰라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언론에만 안 났을 뿐이지. 그러니까 모르지. 청와대에서도 알고. 시간 다 된 것 같은데?
3분 드릴게 해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지금. 아니 원래 이 북한 정보는 북한이 중동하고 이제 그 저 일종의 어떤 그 불량국가끼리의 그 커넥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은 오래전부터 북한의 어떤 그 저 해외에서의 활동을 주목을 해왔고요. 그렇겠죠. 무기 수출 뭐 이런 것 때문이라도. 그렇지. 지금은 이란하고 또 북한이 그 커넥션이 있잖아요. 이런 것 때문에 그 모사드가 그 중동을 통해 가지고 저 북한에 또 접근한 적도 많아요, 사실은. 말하자면 이런 식이었어요. 북한에다가 제의를 하는 거죠. 이란, 이라크에 무기 수출하지 마라. 우리가 돈으로 보상해줄게. 진짜? 옛날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아프간 인질은 말이죠. 이건 북한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모사드의 앞마당이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국정원하고 교류를 하던 모사드가 그 아프간 인질 구출에 대한 어떤 기본 정보를 제공했고, 또 미국의 도움도 우리가 받았고, 이렇게 해서 한 거지. 국정원이 무슨 아프간에 가서 자기들이 무슨 그 정보력이 있다고. 뭐 정보 제공 이런 걸 좀 해줬다. 외국의 정보기관한테 협조를 받는 통로가 국정원이었다 이 얘기예요. 그리고 또 저기 북한 정보도 마찬가지예요. 국정원이 무슨 북한에 그렇게 정보가 많다고 가끔 가다가 헛소리 삑삑하고 이러면지만은 북한의 어떤 권력 또 어떤 사회 정치 경제 사회 기반에 관한 어떤 그 종합적 분석 그러니까 정보가 있어도 이걸 종합해낼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단 말입니다. 이건 국가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중요한 얘기인데 아니 언론사에서도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경우에 이거에 대한 종합 판단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 여하에 따라서 특종이 될 수도 있고 오보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 어떤 정보가 있을 때. 언론사가 무슨 종합 판단을 하니까 언론사는 지금 그 이상한 탈북자들 내세워가지고 시청률 높이는 일만 하지. 아니 그러니까 일반적인 이른바 단독 취재가 있었을 경우에 자 이게 그러면 신빙성 있는 정보냐 그래서 일면 톱으로 때려도 되는 거냐 여기에 예를 들어서 데스크에 내공도 들어가고 다른 선배들이 어떤 뭐냐면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취재 라인도 가동이 되고 크로스 체킹이 되고 이러면서 아 이거는 정말 믿을 만한 정보니까 가자 이러면서 가서 특종이 되기도 하고 그 정보 검증을 잘못하면 이제 오보가 되기도 하고 이걸 일반적인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언론사에서도 그러는데 국가기관이라는 데에서 정부에 대한 종합 판단과 이 종합 검증을 안 한다라고 하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이게 말이 되냐고.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눈과 귀가 어두운 그 나라인가를 제대로 아시면은 아니 쓰는 돈은 그렇게 많은데 이렇게 어둡다는 걸 제대로 아신다면 참 충격받으신다니까. 네. 이 우리가 북한에 대한 어떤 정보 분석은 대개 6개의 모듈이라고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기반, 군사, 정보, 그다음에 저기 인프라라 그래가지고 또 저 몇 가지 이런 어떤 6개의 동심원이라 그래요. 이것에 올라오는 정보의 내용이 다 상반되다고. 그러면 이것을 분석해서 종합해는 어떤 솔루션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거고. 당연히 있어야죠. 그런데 이 우리 중앙의 정보 부처들의 이 종합 분석 기능이 없다고. 그럼 진짜 말이 안 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그러니까 합참 정보본부가 작전 입맛에 맞는 북한 군사 위협을 부풀리는 정보가 마구마구 나온 거예요. 보수 정권의 색깔이 그랬잖아요. 그래야 좋아하니까. 그다음에 국정원은 곧 김정일 죽는다. 이런 정보, 북한 곧 시스템이 붕괴한다. 이런 정보만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보수 언론은 그것이 자기들이 입맛에 맞으니까 검증 안 하고 그냥 이제 받아 쓰는 거고. 그래서 보수 언론과 우리 정보기관이 예측한 북한 정세는 항상 틀려요. 아예 안 맞아요. 속지 마세요 돼요. 언제 맞았습니까? 이게 북한 망한다고 얘기한 게 YS 때부터입니다. 그럼 가장 정통한 어떤 정보의 집적지는 디펜스 21 플러스입니까? 아니 뭐 우리 잡지를 정기 구독하시면 조금 나요. 어떻게 시작과 끝이 다 홍보야 어떻게? 오늘 책장사만 했네. 그러게. 아유 내가 오랜만에 뭐 출연료도 못 받는데 그래도 본전 뽑고 가네. 주잖아. 적어서 그렇지. 그거 잊어버릴 만할 땐 들었는데 요즘은 그 얘기는 그만합시다.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아무튼 지금 이 북한의 군사 위협이 진짜 객관적인 현실이냐. 이제 거기서 이제 정보 이야기가 갔는데 좀 충격적인 게 이 그 각 파트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종합 분석 판단 내리는 시스템이 가동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이건
충격적입니다. 이건 정보를 정보를 정치에 악용하려는 사심이 있는 한 그 시스템은 오히려 더 안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예. 예, 럼스펠드가 그랬어요.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책 빨리 탈고하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만인 클럽 회원 김별, 강정희가 후원하는 김종배의 이슈 털어주는 남자를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서 이 SNS 한 뉴스에서도 이 국정조사 특위의 여야 합의 사항에 대한 이 트윗 반응 전해드렸고요. 이어서 정청래 의원과 인터뷰를 하기도 했는데 간단히 정리하면 이런 겁니다. 수단은 목적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죠. 국정조사 특위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국정조사 특위가 왜 수단이냐? 진실이 뭔지를 밝히기 위한 통로이기 때문에 그건 수단입니다. 그런데 목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수단이 목적이 된다면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물론 야당의 고충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여야 합의 내용을 보면은 과연 여기서 본래의 목적인 진실 파헤치기가 가능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심각한 회의가 들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탈남 김종배였습니다.